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단태공입니다. 자, 금요일은 8월달 큰 거 한 방 온다. 전세계 1위 제약바이오 이 기업 일단 사 모으세요. 미친듯이 상승할 겁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우리가 왜 제약바이오를 사 모아야 되냐고 하면은 정말 8월 달에 또 엄청난 호재성 기사들이 또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느냐.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7월 달이죠. 이제 7월 31일이면은 또 뭐가 나온다. 미국의 이제 연준의 이제 금리를 동결하든지 인하를 하든지 FOMC에 대한 또 어떤 발표가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죠. 이 시장의 분위기를 본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뉴욕 증시가 이제 뭐였습니까? 이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관세 리스크로서 무너지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상승 여파로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추가적인 상방으로 갈 것이냐 못 갈 것이냐를 지금 이제 또 결판질 수 있는 가름질 수 있는 게 뭐다? 이제 이 금리 인하라는 모멘텀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금리 인하만 진행돼 준다 하더라도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여기서 아마 추가적인 가파른 상승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도 굉장히 호재다라고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과연 금리 인하가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 없는 게 뭐냐고 하면요. 지금 현재 7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 상황을 봤을 때 뭐 하고 있다? 현재 미 연준이사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된다 기존 입장을 이제 또 재확인하는 추세고요.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건 뭐다? 월러 이사와 함께 연준 내에서 가장 매파적 성향으로 꼽혀온 미셀보먼 연준 부의장도 금리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준 내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그냥 뭐 우리가 흔히 잘하는 비둘기파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뭐 긍정적이었던 인물이 다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던 인물들이 뭐 하기 시작했다. 현실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이제는 뭐 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런 연준의 이런 흐름과 함께 최근에도 계속 논란되고 있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결정짓는 건 파월이 될 건데 지금 시장에서는 또 파월을 뭐 하겠다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파월을 자꾸 해임한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러면서 파월 해설에 의해 가지고 지금 최근에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급등락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뭐다? 물론 백악관에서는 지금 해임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파월을 계속해서 압박을 했던 인물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최근 21일에 이제 아니다. 이게 지금 파월에 대한 해임설은 뭐 그런 확인된 계획된 없다. 뭐 확인된 바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22일 인터뷰에서는 뭐라고 한다. 파월 의장은 지금까지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곧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파월한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 금리 인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 7월도 봐야겠지만 파월 입장에서 뭐다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굉장히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정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무게가 실리는 거고요. 특히나 이게 트럼프의 압박도 굉장히 어느 정도 리스크라 해야 될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최근에 또 뭐까지 나오고 있습니까? 이제 재무장관이 뭐 한다? 이제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파월을 형사고발한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인 압박. 그래서 형사고발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을 연준 전체가 그대로 그걸 검토하고 성공적인 역할을 해왔는지 따져보는 것. 그러니까 너가 지금 금리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안 하기 때문에 너는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다 라고 그냥 사실 이야기하는 거 똑같겠죠.
그러면서 연준은 관세에 대해 지나치게 공포를 조장해 왔으나 지금까지의 인플레이션은 거의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한다? 너는 계속해서 관세만 이야기할 뿐 사실상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다? 넌 네가 해야 될 일을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빨리 금리 내려라, 또 압박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이런 뭐 그 관세에 대해서 지나치게 공포감을 조장했다 뭐 이거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 게 뭐 때문이냐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파월이 과거부터 얘기했던 게 뭡니까? 트럼프 관세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진즉에 금리 인하가 됐을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과거부터 트럼프를 좀 많이 건들던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뭐한다? 결국에는 그 파월의 입장은 뭐다? 인플레라든지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게 관세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거에 대한 건 너가 너무 공포를 조장한다는 게 그런 부분이었고,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질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거는 답하기 어렵다. 데이터에 좌우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파월의 입장만 봤을 때는 이번에도 금리 인하를 확신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엔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어쨌든 파월 자체도 얘기한 게 관세에 대한 리스크잖아요. 근데 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도 결국에 이제 이 협상 자체가 이제 종료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8월입니다. 8월. 그럼 8월 달부터는 정말 이제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유예기간도 종료되고 뭐 이런 거 하게 된다라고 하면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8월부터는 사라진다라고 지금 많이 보는 입장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늦어도 뭐 할 수 있다. 9월 달엔 또 금리 인하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요. 시장에서 연준은 과거부터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금리 인하를 2번 정도 올해는 못해도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럼 연달아서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호재성 기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사실 올 연말로 갈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증시 상방에 대한 상승 탄력을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장 크게 올라가는 섹터는 과거부터 뭐라 했습니까? 제약바이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 달에만 본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뭐한다? 외국인들이 제약바이오를 쓸어담고 있다는 거예요. 제약바이오를 쓸어담는 이유도 결국에는 하반기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른 금리 인하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거기에 따른 제약바이오에 대한 매수세가 가능한 거고, 물론 2,200억 원치라는 게 알테오젠을 이야기하긴 해요. 근데 알테오젠을 제외하고 다른 제약바이오까지 다 합쳐버린다고 하면은 더 그 이상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다? 하반기에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약바이오를 보는 게 맞고, 그 중에서도 뭐 봐야 된다? 실적 계절성을 보이는 만큼 하반기로 갈수록 추가 상승 탄력이 붙을 수 있는 실적 개선 기대가 높은 제약바이오 모멘텀의 섹터를 봐야 된다라고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제약바이오를 본다 했을 때 하반기에 실적 기대가 높은 기업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그 기업이 뭐냐? 바로 바이넥스라는 기업이에요. 보다시피 작년에 영업이익 말도 안 되게 그냥 박살났습니다. 박살났어요. 근데 뭐 했다? 이미 1분기에 흑자 전환하고 2분기부터 갑자기 실적 1분기 대비해서 13배가 증가한다라고 할 만큼 뭐 하고 있어요? 뭐 15배가 증가한다라고 할 만큼, 아니 14배 이상 증가한다고 할 만큼 실적이 갑자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죠. 3분기, 4분기 예상 실적 봤을 때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말도 안 되게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예요. 특히나 그 중에서 바이넥스의 이런 실적 증가를 지금 이렇게 가능하게 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자, 바이넥스의 지금 현재 5년간 매출을 봤을 때 25년 1분기에
작년 1분기 대비해서 바이오 부분에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실적 증가가 나오고 있다는 거겠죠. 21년, 22년, 23년 통틀어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1분기에 나오는 매출이 절대 작은 게 아니란 거예요. 심지어 지금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오히려 매출에 대한 변화 증가폭이 더 기대되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지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특히나 바이넥스의 이런 매출 증가는 결국에 뭐 때문이다? 현재 CDMO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전에는 초기 단계 임상시료 중심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바이오 CDMO 사업을 상업 생산 단계로 확장한 결과로서 이렇게 실적 증가가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바이오 부분 매출만 통해서 바이넥스가 지금 뭐 CDMO가 아닌 CMO긴 하지만 현재 당장 뉴스만 나온 것만 본다 하더라도 CMO에 대한 부분을 본격 가동하게 되면서 매출이 1,800억에 달하는 흑자전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오송 공장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생성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생산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해서 실적에 대한 증가 기대도 굉장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특히나 지금 이런 이 CMO 매출을 통한 바이넥스의 올해 바이오 부분의 매출을 과거 이제 1분기 대비해서 2배 정도라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도 거의 94.5%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기대된다. 특히나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또 뭐하고 있다? 앱토즈마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난 1월 말 셀트리온이 미국 FDA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이제 품목 허가를 받은 건데 이거를 이 바이넥스가 생산에 담당해서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났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게 언제부터 2분기부터 실적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러면서 연말까지 추가적인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도 나와주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바이넥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 수주를 통해 매출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바이넥스가 뭐 했다? 셀트리온과 협력 성과하면서 추가 CMO 계약을 계속해서 체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추가적인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래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삼각 수렴대를 돌파하는 구간대에서 하방 압력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상향 추세로서 강한 상방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하반기 제약 바이오 랠리 속에서 바이넥스 같은 종목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